안녕하세요. 누군가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밟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한층 성장한 제가 있더라고요. 땅이 완전 뒤집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봐도 착하고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계산기 두드리는 데만 진심이었던 거예요. 분명 저는 가슴 깊이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사연이 꽤 와닿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스피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감히 제가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심지어 저 역시 이런 미래를 꿈꿔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내면이 항상 고독했거든요. 사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행복해 보인다고 실제로 잘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 분위기 하나가 사람을 조각내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더라고요. 주변 어른 중에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냐며 왜 항상 울적한 얼굴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컨디션이 어디 안 좋기라도 한 거냐고 아줌마한테만 살짝 말해보라는 분도 있었죠. 저보고 웃으면 정말 예쁠 것 같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질 않았어요. 주변 어른들은 또래답지 않게 시무룩한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엄마와 아빠는 제 표정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아빠는 남아선호 사상이 극심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첫째가 저로 태어나서 많이 불만스러워 하셨죠. 실제로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엄마를 몰아붙이셨는지 몰라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지난번에 가져다 준 한약 다 안 마셨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식이 없을 수 있어? 설마 이대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대를 이어갈 아들은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신경 많이 쓰고 있지. 이미 한약은 다 마셨어. 지난주부터는 당신이 소개해줬던 요가 학원도 다니고 있고, 나도 얼른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애가 들어섰으면 좋겠어. 매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쉽지 않네. 그냥 마음만 원하는 걸로는 부족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 솔직히 딸내미는 키워봤자 시집가면 그만이잖아. 이대로는 안 돼. 내 재산을 미래의 사위한테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아빠는 부유하신 만큼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저를 이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셨죠. 차라리 엄마가 아빠한테 방역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저도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 앞에서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민했기 때문에 그 화풀이가 저한테로 고스란히 쏟아져 버렸죠. 제발 눈치 좀 키우면 안 되니?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너한테 바라는 거니? 아빠가 남동생 낳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서 눈치껏 방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괜히 네가 눈에 보이면 더 난리치잖아. 화장실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부터는 얌전히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일부러 엄마 곤란하시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화내지 말아주세요.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 너 지금 일부러 엄마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양심에 찔리라고 불쌍한 표정 짓고 있는 거지? 제발 그러지 좀 마. 너 아니어도 엄마는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야. 제발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게 도와줘라. 그렇게 저는 집안의 삭막한 분위기를 작은 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집안의 텔레비전 소리 말고는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같이 모여 앉아 있어도 젓가락질 소리만 들렸죠. 그나마 대화가 이루어질 때마저 주제는 얼른 남동생 낳아야 한다는 것 뿐이었어요. 가끔씩 제가 유치원에서 칭찬받아 자랑하려고 해도
금방 조용히 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맑아야 할 나이에 숨이 턱턱 막히는 집안에 갇혀 긴장하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나마 이런 집안에서 자랐다는 유일한 장점은 얌전한 아이라고 항상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과 주파수가 아예 달랐으니까요. 선생님은 대놓고 저처럼 집중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보곤 항상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예쁘냐며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말은 적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다기보다는 혼나기 싫은 마음에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과거의 제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저의 인생에도 봄바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엄마가 남동생을 임신했던 거예요. 당연히 아빠는 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쁨에 빠져 많이 유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아침에 머리를 따주시겠다며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죠. 심지어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하면서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정원아,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왔어? 아까 보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표정이 밝던데 뭐 칭찬이라도 들은 거야? 우리 딸이 요즘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분이 좋아. 도대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말 좀 해줘.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사소한 관심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저한테는 가슴 벅차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름 인생에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했죠.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태어나면 직접 업고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한테는 복덩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도 집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던데 저는 마냥 예뻐했던 것 같아요.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뭐든 말해주고 싶고 잘 웃어주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나중에 말문이 열리면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제가 남동생을 데리고 놀기에는 마음만 앞선 일이었나 봐요. 정원아, 아직 정우는 어리니까 네가 잘 보고 있어야 돼. 물론 네가 위험한 일에 일부러 끼어들 타입은 아니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더 신경 써야 한다. 만약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알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조건 정우한테 어떤 일도 생기지 않도록 제가 제일 먼저 챙길 거예요. 엄마 못지않게 저도 정우를 사랑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분명 엄마한테 잘 데리고 놀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남동생과 놀이터에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잠깐 신호등 확인하는 사이에 남동생이 신나서 차도에 뛰어드는 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고 부모님은 가슴을 졸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동생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남동생한테 예쁘다고 볼 찌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저 때문에 병원에 있다 온 건데 가까이 가고 싶냐며 양심이 있으면 반성부터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꾸짖었어요. 만약 동생이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잊었던 거냐면서요. 솔직히 제가 일부러 남동생을 곤란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부모님에게 통할 리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동생이랑도 사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집안의 외톨이가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차라리 집 밖에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일부러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가족들 중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제가 결정한 건데 누가 말리겠냐며 아예 학교에 붙어 있으면 학업 성취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괜히 규칙 어겨서 쫓겨나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필요한 것도 알아서 챙겨가라고 하셨죠. 이제는 성인이 된 거라고요. 오히려 잘 가라는 반응이 이어져서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만큼 등록금 걱정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집으로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독립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남자가 하나 생겼죠. 아주 그냥 수줍음도 없고 스스럼 없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혹시 낯가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천천히 말을 걸어볼까요? 제가 다니는 대학이랑 가까운 곳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 우리 친해져요. 됐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곳 좋아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괜히 놀 생각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야죠.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만 하고 뭐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살뜰하게 챙겨주니 고맙더라고요.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와서 따뜻한 커피를 사다 줬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지 말라면서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게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생일까지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 보여도 약국에서 비타민을 사다 줬죠. 심지어 언젠가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찔끔 흘린 적도 있었어요. 감히 가족한테도 바랄 수 없었던 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열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전부 이 남자친구에게 받는 기분이 들었죠. 우리 항상 서로 곁에서 격려해주고 아껴주기로 하자. 처음 봤을 때부터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나도 우리 같이 있으면 크게 좌절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만약 고비가 오게 되더라도 금방 툭툭 털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음 변하지 말고 옆에 있어줘. 덕분에 나는 마음이 따스해졌거든. 그렇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인 사이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서 전공했던 대로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 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전공책을 펴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면서 수업을 따라가기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에서 말상대가 없어 입을 다물고 살았던 거지. 생각보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나 발성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스피치 강사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부모님과 크게 부딪혔어요. 심지어 남동생까지 저를 비웃더라고요. 너 스피치 강사가 문제는 알고 희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기당하고 온 거 아니지? 집에서도 입 다물고 있는 애가 뭐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기껏 대학 보냈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차라리 누나가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으면 이해라도 했을 거야. 그런데 뭐 하나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니까 황당하잖아. 아무리 꿈은 노력해야 한다지만 가능성이 있는 걸 골라야지. 솔직히 저는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다정다감하지 않은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심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격려해줬어요. 가족분들은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셔서 그런다면서 괜히 주저앉지 말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했죠. 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 않냐고 했어요. 본인이 든든하게 응원해 줄 테니 도전해 보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니 힘이 샘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자격증부터 땄어요.
하루 빨리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죠. 우선 스피치 관련 서적은 무조건 사서 밑줄 그어가며 읽었고요. 유명 강사들의 강연 영상은 반복해서 들으며 억양이나 발성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있을까봐 교정하려고 혼자 방에서 녹음기 틀며 수십 번씩 따라 말했어요. 나름대로 교정 훈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표정이랑 손동작까지 연습했습니다. 가끔씩 집에서 하는 게 민망할 때면 공원이나 지하철에서도 중얼중얼 연습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목 관리하려고 물도 하루에 2리터씩 챙겨 마시고 매운 음식도 자제했어요. 이런 생활이 몇 달은 기본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견뎠던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제 강의 경험을 쌓기 위해 소규모 무료 특강을 다녔어요. 아무리 별것 없어 보이는 자리라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달려갔습니다. 다만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어요. 그마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 외에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었죠. 대신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제가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아.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 전까지 만나는 걸 줄이는 게 어때? 당신만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 이러다가 당신 마음이 먼저 변해버릴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당신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 사실 이게 말로는 내뱉기 쉬울 수 있어도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제가 데이트 비용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언제나 이런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각오로 치열하게 살았더니 스피치 강사로서 꽤나 괜찮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서도 저를 불러 강의를 요청했고요. 연예기획사에서도 연습생들을 상대로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자부할 수 있는 성과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도 제 나이 또래에 비해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역시 당신은 나의 자랑이라니까. 지금 나 완전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 느껴져? 덩달아 으쓱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가끔씩 나 만나러 올 때마다 피곤해 보이면 안쓰러웠거든. 혼자였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야. 항상 지칠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는 나도 어엿한 사람이 된 거니까 당신도 무슨 일 있으면 기대도 돼. 언제든 어깨를 빌려줄게. 남자친구가 본인 일처럼 기뻐해줘서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결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때 예비 남편 덕분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정에서는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직업도 네 마음대로 갔더니 배우자도 네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거구나. 증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뭐야. 괜히 네가 우리 말 잘 듣고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금쯤 뒷목 잡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잖아. 그나마 허락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흔쾌히 축하해 주셨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라 예비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허락이 아니라 방관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랐거든요. 우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꼭 잡아주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담그셨다는 유자청을 선물로 주셨죠.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스피치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분명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을 허락받으러 긴장하며 방문한 건데도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남자밖에 없으니까 얼른 며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도대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항상 궁금했는데 곱고 상냥한 며느리가 찾아와줘서 기쁘네.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시어머니는 처음이니까 부족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줘. 우리 마누라 이렇게까지 입이 귀에 가서 걸릴 줄은 몰랐네. 벌써 집안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느낌이 들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줘서 고마워.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서로 위해주면서 이겨나가기를 바랄게.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았지만 친정에서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예비 남편은 오히려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니 좋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수입이 짭짤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콕 집어 원했던 예식장은 예약이 꽤나 밀려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아예 결혼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1년 이상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안 그래도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는 했는데 통보하듯이 말하니 당황스러웠죠.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이라서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물론 당신이 힘겨워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미리 상의해 줄 수는 없었어? 사실은 당신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반성하고 깨달았어. 가만히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도전을 해봐야겠더라고. 나도 잊고 살았던 꿈을 향해 걸어가 보려고 해. 나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 바깥으로 뛰쳐나온 건 마냥 칭찬해 줄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맨 땅에 헤딩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 시절 누구보다 저를 북돋아줬던 사람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결혼까지 결심해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한 만큼 희로애락까지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예비 남편이 원하는 거라면 저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좌절하는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비 남편이 혼자라고 슬퍼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고 싶었죠. 그래서 더욱더 으쌰으쌰 힘내보자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을 서포트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의 꿈은 제 예상과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동안 저도 예비 남편과 연애하면서 쌓아온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 예비 남편이 잘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갑자기 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남편이 손맛을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요리에 관심 있는 편도 아니었고요.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것 투성인데 냅다 도전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특히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쭉 회사만 다녔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태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해 오신 분들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던데 당신이 뛰어들어도 괜찮겠어? 회사를 다니면 상사 때문에 마음고생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텐데. 그리고 당신은 요리도 관심 없었잖아. 처음부터 경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딪히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다 배우는 거지. 성공하신 분들 보면 우연히 가게를 열었다가 대박 치신 경우도 많더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돼. 예비 남편의 태도가 워낙 확고해서 이 이상으로 제가 만류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더니 독하게 하더라고요. 나름 계획이 가득 차 있는 편이었나 봐요. 예비 남편은 전국의 시장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식재료 품질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유명한 장인들을 일부러 찾아가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심지어 어떤 장인은 여러 번 거절도 하셨다는데 예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삶고 초려해서 결국 배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비 남편의 노력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반성하게 되기도 했죠. 당신 진짜 대단하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노력할 줄은 몰랐어. 오래 만났는데도 여전히 배울 점이 있어서 감동이야.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 기대가 돼. 내가 잘해야 결국 우리 둘 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나도 매일 밤 고민스럽고 두렵기도 한데 이제는 물러날 수 없잖아. 일단 당신이 나를 응원해줬다는 걸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내 목표야. 그렇게 예비 남편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준비한 끝에 밥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곧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일터인 거니까 자금을 도와줬죠.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벌써부터 내조 잘한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선뜻 지원해주는 건 어려울 텐데 아유 마음도 고운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꼭 호강시켜줬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 아들 잘 풀리면 모두 네 덕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 말이 맞다. 이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거든. 덕분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고맙구나. 우리는 너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꼭 말하거라. 항상 네 편이 될 테니까. 벌써 제가 이 집안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기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든 첫 술에 배부를 리 있나요? 예비 남편의 밥집은 생각 이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은 밥집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예 밥집에서 먹고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혼집 전세 계약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심지어 데이트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웠죠. 하지만 예비 남편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잠깐 밥집에 들리곤 했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 역시 제가 한창 강의 경험을 쌓으러 다닐 때 데이트 비용 대가면서 이해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예비 남편은 저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또 왔냐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은 요즘 일이 바쁘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네. 만약 얼굴이 보고 싶은 거면 영통을 하면 되잖아. 자꾸 불시에 찾아오니까 난감하다고. 어쨌든 여기는 내 일터잖아. 아무리 예비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해해 주려고 해도 서운한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혹시 당신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거야? 나도 바쁘지만 당신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힘을 주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렇게 불청객이라도 만난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이라도 상처는 받는다고. 예비 남편은 다행스럽게도 저한테서 마음이 떠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제가 서러워하니까 달래는 줬거든요. 하지만 저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왜 변하겠어? 사실 당신이 내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가게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당분간만 가게에 찾아오지 말아줘. 예비 남편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밥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비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저를 보러 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한 달 남겼을 때였어요. 드디어 예비 남편의 매출이 1억을 넘기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시나요? 예,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매출 1억을 넘겼다고 하더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줄줄 나올 것 같다. 전부 네 덕인 거 알지? 기다리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고맙구나. 당연히 예비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 할 소식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가능했던 거라며 고마워하셨죠. 솔직히 방방 뛰어도 모자랄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불길한 마음을 애써 누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저 예비 남편이 직접 알리고 싶어 할 텐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 치신 거라고 믿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루가 훌쩍 지나가도록 예비 남편은 저한테 매출 1억 건 달성 소식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의 밥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밥집으로 방문한 건 오랜만이라 당연히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연락받았어. 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은 거야? 같이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말이 없어서 직접 왔잖아.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행복할지 듣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꼭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나도 할 말 있어. 이제 내가 대박집 사장인 거 알지? 당신 아니어도 손자리가 줄을 섰다고. 이제 급 떨어지는 년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만 파혼하자. 누가 누구 보고 급이 안 맞다느니 어쩐다느니 언급하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니녀는 친정에서 찬밥 대우받는데 끝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스피치 강사라는 것도 프리랜서라 누가 안 불러주면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 나랑은 급이 다른 거 맞지? 어디 내 성공에 같이 가려고 해? 뭐? 그게 네 진정한 속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싹을 잘랐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실컷 시간 다 버리고 이제 와서 큰 소리야? 어? 심지어 내가 자금까지 도와줬잖아.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음흉한 속내를 어떻게 숨겨왔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예 표정까지 제대로 빈정거리면서 본인의 성공에 취해 있더라고요. 너는 그 나이에 나 없으면 노처녀지만 나 이제 잘 나가는 밥집 사장이야. 월에 1억 찍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나 진짜로 주변에서 선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대시도 장난 아니게 받아. 어차피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당신의 성공도 전부 내 덕이라면서 아껴주시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네 놈이 나온 거니? 아주 그냥 인생을 막 사는구나 너. 그렇게 내키는 대로만 살면 나중에 뭐가 남을 것 같은데? 진짜 실망스럽다. 당연히 우리 사이에는 고성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제가 얌전하게 응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예비 남편이 저를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저는 버티는 상황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우리인데 이렇게까지 추접스러워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그냥 주변에 있던 숟가락이 허공을 날아가고 의자는 쓰러지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대로는 본인의 승산이 없을 것 같았나 봐요.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길어서 누군가 휘어잡으면 맞서 싸우기 어려워요. 아예 허리가 같이 꺾여버리면 답도 없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예비 남편이 휘두르는 대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을 열고 경호원들이 우르르 들어와 애워쌌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일부러 나 겁주려고 사람까지 불렀던 거냐고. 이런다고 내가 결혼해 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럴수록 내 마음은 다칠 뿐이야. 괜히 내가 무서워서 파혼 철회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라. 나도 황당하거든? 네 놈이 뭐라고 내가 사람들까지 불러서 결혼을 강행할 것 같은데 나야말로 실망스러워서 뭐라 말도 안 나와. 이제 와서 마음에 돌린다고 해도 소용없을 줄 알아. 잠깐, 이분들은 우리 아빠 경호원분들이신데? 사실 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얼굴을 둘러보니까 우리 아빠의 경호원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비 남편과의 데이트가 현저히 줄어든 동안에 친정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비 시댁에서 워낙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니 우리 친정하고 비교돼서 예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알아서 예비 남편과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니 친정에서도 뭔가 다르게 받아들이셨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아무리 본인이 힘들어도 아직 어린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면서 제가 엄마랑은 다른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제라도 용기 내서 제가 아빠와 남동생까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먼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다 같이 모이게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대화를 조율해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묵직한 침묵이 흐를 때는 일부러 본인의 취미를 언급하시면서 분위기를 다정하게 풀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랑하듯 말을 꺼내기도 하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셔도 남동생이나 아빠는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거나 살짝 박수를 쳐가면서 저를 긍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색하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충분히 집안에 눌러앉은 걸로 만족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인생을 스스로 잘 가꿔냈구나. 내 힘을 빌리지 않고 이뤄낸 성과라서 더 축하해주고 싶다. 그때 네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데도 내 무작정 반대해서 미안하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항상 집에서 마주하던 사이라 누나가 밖에서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역시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인가 봐. 나도 누나를 본받아서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렇다고 남들처럼 스스럼 없이 지낼 정도로 사이가 회복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셨고 저는 사과를 받아줬고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빠는 무뚝뚝하신 만큼 저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다정하게 돌변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저의 예비 남편에 대해 알아보는 걸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그이랑은 양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리기로 한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만약 친정재산에 손대려고 하면 재산에서 자를게요. 괜히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될 예비사위인 거니까 경원을 좀 붙여봐야겠구나. 일부러 반대하려고 꼬투리 잡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주변을 둘러볼 필요는 있으니까 그러는 거다. 나중에 네가 난처해지면 안 되니까. 원래 아빠의 경호원이었으니 제 얼굴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지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으니 바로 도와주러 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비 시댁과 예비 남편처럼 저 역시 따뜻한 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친정을 얻게 된 거라 생각했는데요. 설마 그 사이에 예비 남편 놈이 이런 식으로 변절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 놈은 제가 친정이랑 사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유한 친정에서 저를 통해 뜯어낼 게 많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그동안 당신이 친정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알아서 내가 더 기쁘다. 사실 파혼하자는 건 깜짝 이벤트였어. 많이 놀랐지? 항상 평화롭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일부러 놀라게 해준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야, 누가 이런 이벤트를 받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놈이 1억 매출을 내든 100억 매출을 내든 내 마음은 떠났어. 파렴치한 인간이랑 남은 인생 살아가느니 혼자 외롭게 죽는 게 낫다고. 예비 남편이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면서 제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의 실망을 거쳤기 때문에 이대로 봐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예비 남편의 밥집에 제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분통 터져서 반환을 요구하고 싶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줘.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큰 돈이 빠져나가면 곤란해. 이제 막 성과가 눈에 보이는 시점이라 흔들리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심으로 무릎 꿇고 반성할게. 헌재는 매출 1억 원 넘겨서 선자리가 줄을 섰다며. 왜 이제 와서 약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선자리에서 괜찮은 여자 골라 도와달라고 하든가. 설마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이 정도도 예상 못했다니 답도 없네. 예비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신혼집 전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뜯어낼 수 있었어요. 이미 저한테서 환승하기 위해 이놈이 몇 번씩이나 선을 보러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예비 남편과 파혼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는데 파혼이 흠이 되지는 않겠죠. 다만 전 예비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허무하게 끊어지게 된 건 아쉽더라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전 예비 시부모님도 속상해하셨습니다. 아유, 이놈이 일을 이렇게 박살내버릴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들 잘못 키운 죄인이다. 너같이 상냥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올 걸 기대하면서 내가 친구들한테도 여러 자랑을 해뒀는데 비록 상처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뒤돌아보지 말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괜히 남자 하나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비겁하고 한심해서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분명 너는 어디 가든 사랑 많이 받을 거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랄게. 행복하거라. 전 예비 시부모님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제 손 붙들고 사과하시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남들은 시월드 때문에 마음 고생한다는데 저는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났다가 헤어지게 된 거니까요. 게다가 전 예비 시부모님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서 상처를 씻어내라며 위로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저도 예비 시모랑 예비 시부가 될 뻔한 분들 덕분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기대되곤 했다고요. 처음 뵈러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죠. 비록 파혼하게 됐지만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 예비시댁에 못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동안의 마음을 보답받은 거라 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파혼하고 나서 알게 된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전 예비 남편이 진짜 능력이 대단해서 매출 1억 원을 찍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케팅 업체 통해서 뒷광고하려고 쏟아부은 비용이랑 방송국 출연하기 위해 찔러 넣은 뒷돈까지 생각하면 정작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냥 이미지 세탁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해볼까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아주 그냥 잔머리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 예비 남편은 저한테 돈을 돌려주고 위자료 뜯기고 나서 가게가 망해버렸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홍보 비용으로 얼마나 들였는데 그거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한 게 말이 돼? 아니,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망해야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손님이 처음 왔다가 단골이 되려면 결국 맛이 좋아야 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은 정작 중요한 건 신경도 쓰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저 거칠해하기 바빴던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건 당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광고 효과도 똑 떨어져서 점심시간조차 테이블 몇 개 겨우 찼다고 했어요. 심지어 배달 어플 리뷰에도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맛은 별로라는 평이 쏟아졌다고 했죠. 이러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지나가던 손님들이 여기 어떤가 하고 들어와도 금방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예비 남편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면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거야? 이미 파혼한 사이에
네 놈이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알아야 돼? 네 놈이 망하든 말든 죽든 말든 이제 궁금하지도 않어. 땡전 한 푼 도와줄 수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신 상처 줘서 미안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당신과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빚이 막대하게 쌓여서 감히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짜증나게. 네 놈이랑 선보기 위해 줄 섰던 여자들 중에 골라봐. 누가 불쌍하다고 적선해줄지도 모르잖아. 언제는 급이 다르다고 큰소리치더니 왜 우는 소리인지 의아하네? 네 놈이 버린 장사니까 알아서 해결해. 전 예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얄짤없이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제가 동정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회사 관두라고 조언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본인이 냅다 결정해버리고 저지른 거라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착실하게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피치 강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에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리더십 강의부터 기업체 임직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까지 무사히 마치고 왔답니다. 계속해서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워낙 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규과정 개설까지 앞두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쁘지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파혼했다고 해서 친정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골드미스로서 아주 당당하게 삶을 누리고 있어요. 대신 친정 식구들과 가끔씩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해요. 도대체 딸 얼굴을 볼 수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것 같구나 네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 아무리 여기저기서 부르더라도 다 받아주지 마라. 괜히 그 몸 상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거든. 당연히 제 체력이 허락하는 것만 수락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강의하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민폐잖아요. 그래도 제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당연히 걱정되실 수는 있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누나. 지난번에 아빠가 누나 온라인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엄청 좋아하셔. 진짜 인생은 모른다니까. 우리 아빠가 팔불출 딸바보가 되실 줄 누가 알았겠어. 예전보다는 어색한 분위기가 확실히 줄어서 서로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물론 진정한 사과를 모두 받아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음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슴 깊이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때로는 용서도 할 줄 알아야 제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저도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새로운 남자를 찾기보다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려고 해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어디까지 굴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인연에 매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누구도 남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